2010년 7월의 어느 늦은 밤, 경북 포항의 좁은 골목길에는 거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적막한 도심 외곽에서 작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정 여인은 마감을 준비하며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녀는 손에 밴 고단함을 씻어내며 오늘 하루의 무사함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적이 흐르던 주점의 문에 달린 종이 요란하게 울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젖은 머리칼 사이로 번뜩이는 그의 눈빛은 평범한 손님이라기엔 지나치게 날카로웠습니다. 남자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술을 주문하며 말없이 정 여인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여인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친절한 미소로 그에게 술병과 잔을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술을 마시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주점 안을 구석구석 훑어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점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고 숨막히게 변해갔습니다. 정 여인은 황급히 가게 문을 잠그고 싶었으나 남자의 시선에 묶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 여인의 머리채를 움켜쥐며 그녀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그녀의 비명이 주점 안을 가득 채웠지만 밖은 것엔 빗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남자는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꺼내 들고 공포에 질린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정 여인은 목숨을 구걸하며 남자의 발치를 붙잡았으나 그는 가차없이 발로 그녀를 걷어찼습니다. 그가 저지른 행위는 단순한 강도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잔혹한 폭력이었습니다. 무자비한 공격이 이어졌고 정 여인의 옷은 붉은 핏물로 서서히 물들어갔습니다. 남자는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를 보며 기괴한 만족감을 느끼는 듯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 여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 도망치려 했으나 남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목을 조르며 서서히 생명이 꺼져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악마와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빛이 사라질 때까지 남자의 집요한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다시 찾아온 주점 안에는 비릿한 혈흔과 차갑게 식어버린 육신만이 남았습니다. 범행을 마친 남자는 당황하지 않고 현장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정 여인의 지갑에서 현금을 챙겨 품에 넣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내는 그의 표정은 소름 끼칠 정도로 무덤덤했습니다. 그는 주점을 나서기 전 다시 한번 바닥의 시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침을 뱉었습니다. 빗소리가 거세진 골목으로 남자는 유유히 사라졌고 비는 모든 증거를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점을 방문한 지인은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핏자국을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경찰과 과학수사대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진 현장을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수사팀은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지문을 채취하며 범인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에 젖은 범인의 신발 탓에 현장의 족적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뭉개져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과 원한 관계를 조사했지만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는 듯했고 포항 시민들은 보이지 않는 악마의 존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점 인근의 CCTV에서 우산을 쓰지 않은 채 빗속을 걷던 수상한 남자의 흐릿한 잔상을 포착했습니다. 형사들은 이 남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행적을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남자의 동선은 기묘하게도 CCTV가 없는 사각지대만을 골라 교묘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끈질긴 수사 끝에 경찰은 인근 주택가에서 그가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피 묻은 외투를 발견했습니다. 외투 안쪽의 라벨에서 검출된 DNA는 수사팀에게 결정적인 돌파구를 제공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한 결과 용의자는 이미 수차례의 동종 전가가 있는 위험인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즉시 검거팀을 구성하여 남자의 은신처로 급습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어둠을 뚫고 형사들이 낡은 연립주택의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집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방금 전까지 사람이 머물렀던 흔적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음 타겟을 암시하는 듯한 또 다른 단란주점의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경찰의 포위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미 새로운 사냥을 위해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과연 경찰은 그가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기 전에 이 빗속의 악마를 멈출 수 있을까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 사건 뒤에는 단순한 살인 이상의 거대한 광기가 도사리고 있음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광기는 때로 가장 순수해 보이는 얼굴 뒤에 몸을 숨기곤 합니다. 2013년 매사추세츠주의 평화로운 마을 댄버스에서 모두를 경악케 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댄버스 고등학교의 수학교사 콜린 리처는 학생들에게 무척이나 다정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는 퇴근 시간 이후에도 남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의 교실에는 최근 전학을 온 14세 소년 필립 치즘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성실했던 필립의 모습에서 그 누구도 죽음의 그림자를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콜린은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필립은 소리 없이 그녀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문이 닫히는 순간 소년의 주머니에서는 날카로운 커터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좁은 화장실 안에서 소년은 잔인하게 선생님을 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어린 소년의 광기 어린 힘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필립은 숨진 그녀의 시신을 대담하게도 쓰레기통에 담아 옮겼습니다. 학교 근처 숲속으로 시신을 유기한 소년의 표정에는 일말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직후 필립이 향한 곳은 집이 아니라 지역 영화관이었습니다. 그는 선생님의 신용카드로 영화 티켓을 구매하며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영화 그래비티를 감상하는 내내 그의 옷에는 여전히 선생님의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콜린이 밤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자 걱정이 된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학교 CCTV를 확인했고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후드를 뒤집어 쓴 필립이 커다란 쓰레기통을 끌고 나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필립의 어머니 역시 아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자정 무렵 도로를 배회하던 필립이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소년의 가방 안에서는 피 묻은 커터칼과 콜린 선생님의 지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취조실에 앉은 14세 소년은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필립의 평소 행동에서 소시오패스적 성향이 있었는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학 오기 전부터 정서적 불안과 고립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무고한 교사를 향한 잔혹한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학교 전체는 큰 충격에 빠졌고 학생들은 눈물로 그녀를 추모했습니다. 법정에서 필립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감형을 주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함은 성인 범죄 그 이상이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하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청소년 범죄의 처벌 수위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필립 치즘의 눈빛은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공허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수감 생활 중에도 교도관을 습격하는 등 통제불능의 광기를 보였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매일같이 콜린의 빈자리를 느끼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소년의 마음속에 무엇이 그런 거대한 괴물을 키웠는지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오직 필립 치즘 본인만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괴물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소년의 범죄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잔혹한 본성은 비단 멀리 떨어진 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웃집에서도 조용히 숨을 죽인 채 기회를 노리는 악마가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부산의 한 빌라에서 평범한 이웃의 얼굴을 하고 벌어진 또 다른 끔찍한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한 빌라에서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의 어느 날 이 빌라 4층에 거주하던 여성 김 씨는 평소처럼 퇴근 후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복도를 지나 자신의 집 문을 열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시선의 주인은 바로 같은 층 옆집에 살고 있던 30대 남성 김 씨였습니다. 가해자 김 씨는 이미 성폭행 전과가 있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위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옆집 여성을 관찰하며 끔찍한 범행을 계획해 왔습니다. 피해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찰나 그는 잽싸게 달려들어 그녀를 집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그녀의 입은 거친 손에 막혀버렸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를 위협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으나 그녀가 강하게 저항하자 이성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는 미리 준비했던 흉기를 휘둘러 그녀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범행 직후 김 씨는 죄책감보다는 자신의 범행이 탈로 날까봐 시신을 처리할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신을 훼손하여 대형 여행용 가방에 나누어 담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시신을 담은 가방을 차에 싣기 위해 그는 빌라의 CCTV 위치를 확인하며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새벽의 정적을 뚫고 그는 피해자의 시신이 담긴 가방을 끌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렌터카 트렁크에 가방을 싣고 부산 근교의 한 야산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깊은 숲속에 도착한 그는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안매장했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자 그녀의 직장 동료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피해자의 빌라를 방문했고 복도에서 희미한 혈흔 반응을 찾아냈습니다. 수사팀은 빌라 내부의 CCTV를 분석하던 중 가방을 옮기는 수상한 남성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이미 전자발찌를 끊고 종적을 감춘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리고 김 씨의 행방을 쫓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망을 펼쳤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렌터카를 이용해 이동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량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경찰은 대구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김 씨를 급습했습니다. 검거 당시 그는 저항하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수사팀이 제시한 증거 앞에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자백했고 수색팀은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차가운 땅속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모습은 유가족과 수사관들의 마음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상습범임이 드러났습니다.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사실에 대중들은 분노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이웃을 공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사회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피해자는 꿈 많던 젊은 여성이었으며 그녀의 죽음은 너무나도 허망했습니다. 법정에서 김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인하다는 점을 들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와 관리에 대한 법안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 곁에 숨어있는 악마들을 완전히 걸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평범한 이웃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무서운 포식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만연해졌습니다. 연산동 빌라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범죄자의 욕망이 법보다 가까운 곳에 도사리고 있을 때 비극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잔혹한 기록은 일본의 화려한 도심 속에서 벌어진 또 다른 집착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신주쿠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서 한 남성의 비뚤어진 애정이 피해 참극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50대 남성의 멈추지 않는 스토킹, 그가 휘두른 칼끝이 향한 곳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화려한 네온사인이 잠들지 않는 도시 일본 신주쿠의 한 복판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25세의 젊은 여성 히라는 이곳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쿄의 랜드마크인 타워맨션에 거주하며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주거 공간의 보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여오는 그림자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51세의 남성 와구인은 히라가 일하던 업소의 손님으로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단순한 호감으로 시작된 감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통제 불가능한 집착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매일같이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히라는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와구이에게 그것은 더 큰 자극이 될 뿐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미 여러 차례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의 한계와 느슨한 감시망은 그의 범행을 막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밤, 와구이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품에 숨긴 채 그녀의 맨션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거주민이 들어가는 틈을 타 보안문을 통과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소리는 고요한 맨션 안에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습니다. 히라의 집 현관문 앞에서 그는 숨을 죽인 채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짧은 찰나, 그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소리는 차가운 복도 벽에 부딪혀 무기력하게 사라져갔습니다. 그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준비해온 흉기를 휘둘러 그녀의 전신에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던 히라의 목소리는 점차 가늘어지며 결국 멈추고 말았습니다. 범행을 마친 와구이는 도주하지 않고 피투성이가 된 채 현장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그의 범행 동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수천만 엔을 썼지만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배신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긴 비뚤어진 사고방식이었습니다. 히라의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비보에 오열하며 법의 엄중한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망상적 스토킹에 의한 계획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일본 사회는 이 잔혹한 사건을 접하고 스토킹 처벌법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와구이는 법정에서도 끝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그녀를 향한 저주와 소유욕으로 가득 찬 글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범행 도구 역시 수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대중을 경악게 했습니다. 빛나던 20대의 삶은 그렇게 한 남자의 뒤틀린 욕망 때문에 허망하게 져버렸습니다. 신주쿠 타워 맨션 사건은 현대사회의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와구이가 사용했던 칼날은 단순한 흉기가 아니라 억눌린 자아의 폭발이었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무거운 중형을 선고했지만 잃어버린 생명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건 이후 그 맨션의 해당 층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채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스토킹은 더 이상 개인의 연애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임을 이 사건은 증명합니다. 집착이 부른 참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두운 거리 어딘가에서 반복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히라의 사례는 우리가 타인에 대해 가지는 관심의 경계가 어디까지여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와구이의 눈빛 속에 서려있던 그 광기는 과연 사라진 것일까요? 범죄의 이면에는 언제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뒤틀린 인간의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집착이 부른 비극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곧 강남의 한복판에서도 잔인한 계획이 시작됩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잠들지 않는 강남의 밤은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땅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사냥터가 되기도 합니다. 2004년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3명의 남자는 강남의 한 카페에 모여 은밀한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얻기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잔인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주범인 이 씨는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어학원 주변을 범행 장소로 지목했습니다. 그들의 표적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내리는 젊은 여대생 김 씨였습니다. 세 사람은 며칠 동안 그녀의 동선을 파악하며 납치 계획을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김 씨는 평소처럼 어학원 수업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차된 차 문을 열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대기하던 세 남자가 순식간에 그녀를 덮쳤습니다.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김 씨의 입은 거친 손에 막혔고 그녀는 뒷좌석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납치범들은 그녀의 손발을 묶고 눈을 가린 채 서울 외곽의 한 외딴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김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녀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은 부모는 충격에 빠졌지만 딸의 생명을 위해 돈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와 일당들은 처음부터 돈을 받은 뒤 김 씨를 살려둘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 씨는 공포에 떨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에게는 오직 1억 원이라는 숫자만 보였습니다. 범인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를 이용해 장소를 옮겨 다니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부모가 약속된 장소에 돈을 가져다 놓았지만 범인들은 경찰이 잠복해 있을까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돈을 손에 넣지 못하자 주범 이 씨는 극도로 예민해졌으며 일당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얼굴을 본 김 씨를 제거하기로 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숨진 김 씨의 시신은 인적이 드문 야산에 차갑게 버려졌습니다. 범행 후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경찰의 수사망은 좁혀져 오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범인들이 사용했던 대포폰의 신호가 강남 일대에서 자주 포착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납치 당시 사용된 차량의 번호판을 특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침내 일당 중 한 명인 박 씨의 은신처가 파악되었고 강력팀 형사들이 급습했습니다. 겁에 질린 박 씨는 체포되자마자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주범들의 위치를 발설했습니다. 며칠 후 도주 중이던 이 씨와 최 씨마저 지방의 한 모텔에서 검거되며 비극적인 납치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1억 원이라는 돈을 얻기 위해 파괴한 것은 한 여대생의 삶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평화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도박빚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교 동창들을 범죄의 길로 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창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그들의 유대감은 범죄를 공모하는 데 악용되었을 뿐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비겁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법원은 인간의 생명을 도구화한 그들에게 무기징역을 포함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인간의 탐욕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비뚤어진 신념이 낳은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지만 강남의 욕망이 부른 비극이체 잊히기도 전에 또 다른 형태의 범죄자가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으며 누구보다 법과 정의를 잘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의 지적인 얼굴 뒤에는 소름 끼치는 살인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완전 범죄를 꿈꾸며 아내를 살해할 치밀한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내연녀와 함께 공모한 그의 범행은 낙동강의 깊은 물속으로 시신을 던지며 완성되는 듯 보였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지식인이 어떻게 가장 잔인한 가해자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사이버 범죄 전문가가 벌인 충격적인 살인사건과 그가 설계한 가짜 알리바이의 허점을 파헤칩니다. 이제 우리는 법과 정의의 수호자라 불리던 한 남자의 이중생활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는 대학에서 사이버 범죄를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정의를 논하던 저명한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완벽한 경력 뒤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추악한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교수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대신 내연녀와의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아내의 존재는 지워버려야 할 가장 큰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범죄 전문가였던 그는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누구도 찾아낼 수 없는 범죄를 설계했습니다. 늦은 밤, 조용한 아파트 거실에서 비극은 소리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잠든 아내의 목을 졸라 차가운 시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범행을 마친 그는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대형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공범인 내연녀는 망을 보며 그의 차가운 범행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가방을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흔적이 남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깊고 넓은 낙동강이었습니다. 가방은 강물 속으로 깊이 가라앉았고 그는 모든 증거가 사라졌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교수는 아내가 가출했다며 태연하게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휴대폰을 이용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조작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흔적은 그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정직했습니다. 베테랑 형사들은 교수의 진술과 아내의 휴대폰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교수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하자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새벽녘 낙동강 근처를 배회하는 그의 차량 주행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대규모 수색 인력을 낙동강으로 급파했습니다. 며칠간의 수색 끝에 차가운 강바닥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아내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교수와 내연녀를 긴급 체포하고 강도 높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전문 지식을 동원해 법망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에 시달리던 내연녀가 먼저 눈물을 터뜨리며 모든 진실을 자백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의 알리바이는 내연녀의 진술 한마디에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교수가 설계한 완전 범죄는 사실 비겁한 도망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계획적인 살인 수법은 대중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정은 그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능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법정 최고 수준의 형량을 선고받으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남편의 손에 생을 마감한 아내의 명복을 빌며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다루었던 수많은 비극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포항의 빗줄기 속에서 사라진 생명부터 강남의 욕망이 빚어낸 참극까지 인간의 악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진실을 밝히려는 빛은 더욱 강력하게 타올랐습니다. 수사관들의 집요한 추적과 시민들의 제보가 있었기에 정의는 비로소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범죄는 결코 숨겨질 수 없으며 남겨진 흔적은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기억하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진실이 승리하고 정의가 바로 서는 세상이 올 때까지 우리의 추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 기록들이 비극의 반복을 막는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욕망과 집착이 낳은 비극의 끝에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강력범죄 파일, 그 진실의 기록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